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봅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에 나섰습니다. 어제만 해도 44명? 네, 44명. 네. 44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이유가 뭐래요? 맛이 간 거죠. 근데 이제 뭐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멀쩡한 척 지금까지 했다가 이제 보수 참칭 세력이 이제 더 이상 보수를 참칭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극우로서 이제 뭐랄까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지금 굉장히 좀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극우화되는 어떤 그런 경향성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것과도 별개로 지금 당내에 소위 말하는 견제 세력 그러니까 친윤계와 뭔가 맞서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있을 때는 뭐 사실 뭐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뭐 대단히 뭐 엄청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친한계와 친윤계가 당의 주도권을 두고 자녀를 두고 이제 싸우면 어쨌든 뭔가 견제 세력이 있어요 친윤계 입장에서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날아가고 나면서 지금 친한계가 와해됐죠 이미. 어제 보면은 친한계 사실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장동영 의원도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도 지금까지 멀쩡한 척하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건데, 그러니까 더 이상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친윤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당이 굉장히 강성 지지층 위주로 다시 재편되는 모양새다 보니까 결국 경선에서 뭐 살아남든 남는데 향후 내가 이 당에서 발붙이고 살게 되려면 지금 저 앞에서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내 얼굴 도장 찍는 게 중요하다. 마치 선거 때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갔던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다 그 사진 다 SNS에 올려가면서 오늘 관저 앞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뭐 다들 굉장히 무슨 엄중한 무슨 태도로 막 이게 막 무게 잡고 막 각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SNS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다 확신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언어는 순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네. 근데 그 이 다수의 분석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지율 뭐 회복세 이런 게 나오니까 혹시 여기에 고무돼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일정 부분 거기에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왜 이런 지지율이 나는지 분석하시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약간의 착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2.3 계엄 당시에 비해서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있다라고 하는 추세적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네. 최근 여론조사 몇 개에서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반격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그 앞에서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자유통일당이라고 사실 다른 당의 중심이 된 행사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외 극우정당이라고 하는 당의 어떤 뭐 밑에 있는 모양새처럼 보이게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론을 오판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그러한 어떤 흐름세에 올라타서 곽우신 기자의 말처럼 굉장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여론을 오판한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이해를 사실 잘 못하겠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오판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굉장히 이제 영남 자민련이 된다라고 하는 비판에 맞닿아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라고 할 수 있는 44명의 면면들을 보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만 업고 가면 당선된다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갔던 44명의 맨 앞에 서 있던 건 수도권의 나경원 의원이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당권을 염두에 둔 다른 행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당권을 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세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당내 경선을 예. 통과하는 결국 당의 강선 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무언가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이게 통상적인 정치 문법에 따르면 어떤 그 특정한 정치 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취하는 전략은 집토끼 단속 전략.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를 최대한 결집을 시키고 그러면서 상황 변화를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로 나가는 거 확장 전략은 그 다음에 편다. 위기일수록 집토끼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뭐 ABC에 해당되는 정치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토끼 사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 평시의 얘기지.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상황에서 거기서 어떤 극우
이들을 집도끼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리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정질서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뛰어야 되는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기본적인 룰 세팅에 대해서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는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선이 머릿속에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뭔가 보수로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가장 법과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분들이 그 도덕적인 그러니까 또 민주 질서에 대한 어떤 선을 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우리 지표도 괜찮아지고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만 계속 악마화해가지고 대선만 적당히 좀 넘어가고 총선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반반 싸움 해가지고 끌고 가면은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단기적으로 정무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해악을 끼칠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수 세력이라는 게 과연 보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뭔가 이 정치인들이 다들 이제 자기 선거가 급한 사람들이고 순간순간 어떤 단견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뭐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히나 국민의힘 그 44명 이제 관저 앞으로 찾아간 사람들의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본인과 좌파의 전체 심지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세력에 대한 어떤 헌신도 아니고요. 결국 좌파의 이익에 아주 복무하는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싸움 문제를 변질시켰다. 이런 식의 비판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속내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본인들이 야당 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집권 올해 만약에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이제 집권당이 후반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하기 더 좋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자기 생존의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계산 하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극단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개개인들이 보았을 때는 가장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총합으로 모였을 때는 집단으로서는 더 안 좋은 선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지금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힘이 실리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친윤계 일반도로 당이 재편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뭐 조경태, 안철수, 그다음에 김상호 이런 의원들이라든가 뭐 김대섭 의원도 어제 SBS 라디오에서 이 관저 앞에 달려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냥 산발적인 개별 의견 오히려 이게 소수 의견으로 취급받고 아예 지금 거의 왕따 내지는 소외 무시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정적인 목소리들이 아예 배제돼 가지고 오히려 더 뒷견으로 밀리게 되고 당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이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돌파하자. 뭐 윤상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 뭐랬죠 헌정 뭐 체제 그 자체. 네, 무슨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다른 각도로 2016년 탄핵 국면에서의 그 쓰라린 경험이 일종의 그러니까 옳은지 그런지는 둘째치고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게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나왔던 보도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거기까지 와준 의원들이 고마웠는지 같이 점심 먹자라고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또 거절하고 앞에서 도시락을 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 만나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곽 기자 말처럼 사진 찍히는 게 중요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2016년, 2017년에 탄핵의 서사를 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때 2017년에 결과적으로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는 2022년에 다시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당시에 탄핵을 찬성하고 나섰던 바른정당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2021년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비롯해서 이러한 그 굉장히 좀 다른 보수의 이야기들이 힘을 싣기 시작하면서 뭔가 중도층의 마음을 사고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좀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됐던 면모들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탄핵의 서사를 자꾸 잘못 이해하고 쓰고 있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분열해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관계도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누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심으로 지금 속으로는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이재명 공격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탄핵 사유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내란죄를 빼려고 했던 게 탄핵 심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속도를 올리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나오기 전에 탄핵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놀면서 이재명 공격 지금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대선 준비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대선 준비,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당선되고 나서 일성 이제 조기 대선 준비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조기 대선 가능성은 이미 국민의힘의 디폴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인 거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게 지금 아까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위 극우화라든가 집토끼 잡기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재명 악마와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이 더 나빠. 아무리 뭐 그래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나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승전 이재명으로 모든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들이 쌓아왔던 이미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는,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괴멸한다, 큰일 난다, 안 된다라는 정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그걸 자극함으로써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대선을 판에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이제 비호감도도 높고 뭐 사법 리스크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격 누적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스크래치 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대선에서 나오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음 선거까지 좀 징검다리 삼아서 버틸 만한 힘이 생기다. 이런 것까지 좀 플랜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니 그러면 조기 대선은 현실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 결정이 나올 거다라고 하고 이제 지금 딱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선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조금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경호에 나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배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머리가 나빠갖고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이게 겁니까? 사실 그 해석이 좀 다른데요.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부정하고 헌재도 오염됐고 뭐 군대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고 아무 말하고 이거 진짜 국민의힘 지금 거의 척추로 말하고 있어요. 대내피지를 거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등으로 막 무슨 무릎 치면 다리가 올라오듯이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건데 그 아무 말이 결국 뭐냐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길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 판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은 40%만 해도 못 이기잖아요. 중도층을 갖고 와서 절반 이상을 먹어야만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양당 구도가 심한 나라에서는 그런데 어차피 안 되는 선거니까 중도층은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다음 선거를 위한 징검다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여기서 괜히 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무릎 꿇으면 더 두들겨 맞는다. 그냥 뻔뻔하게 가자 해서 지지층 지키는 걸로 가서 일종의 뭔가 시드머니만 지키는 걸로 가서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 이런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대선에 가면 더 그런 게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대선 경선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메시지가 일련화되고 있죠. 윤 대통령이 뭐 우국 충정에서 뭐 좀 이해도 하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게 내란까지는 아니고 민주당이 더 나쁘고 계속 그 논리만 복붙해가지고 하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뭐라고 할까 프레임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속내를 들어보면 결국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2심 재판 선고가 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권에서는 아주 강력한 원사이드 주자에 대해서는 힘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한 번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옅은 시간을 끌어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우리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 논리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야당에 누구든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러면 진짜 누가 오더라도 야당이 결국 이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논리의 기반일 텐데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지금 여당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들을 어떤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또 연장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헌재는 일주일에 2번씩 변론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열리나요? 재판이? 아니 최대한 시간 끌기 한다고 헌재 결정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보다 더 늦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또 헌재 탄핵 심판에 적정한 시기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을 끌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희망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뭐 논리니 계획이니 이런 거 없고 그냥 중간 정리를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오늘만 산다. 아, 그렇죠. 적절합니다. 네. 오늘도 살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나라를 사실 뭐 두 쪽이라고 말하기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뭐 일부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체의 의견을 과대대표하면서 마치 나라의 의견이 두 쪽으로 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문제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아플 때 아프면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약을 먹어가지고 나아야 되는데 이 아픈 거를 그냥 진통제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항전신성 이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뭔가 약간 이 취하기만 하고 기분 좋아지고 하니까 낫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미 자유한국당 시절에 여러 번 보여준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새로운 레파토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러면 국민의힘의 예비 주자들은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요즘? 아주 재밌는 게 예. 그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 표결 앞두고서는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사이에 약간 이제 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지금 한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다시 모여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게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 중단도 같이 촉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탄핵 소추단에서 방금 계속 얘기한 내란죄 관련해서도 이거 타협으로 작성할 거면 표결 다시 해야 된다. 지금 같은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이제 이번 대선 경선에 나갈 쪽으로 마음을 먹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 나간다고 하게 되면 경선 싸움에서 난 이쪽에 붙는 게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라고 판단이 선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좀 뭔가 멀쩡한 듯한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근데 김종욱 최고위원이 1월 중으로 활동을 다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어제는 뭐 또 다른 얘기 나왔던데 뭐 시기가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의 어떤 결집세 그리고 특히나 지금 극우로 대표되는 보수 특정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장 제일 타겟은 사실 이재명 대표이기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분위기가 조금 좀 정리가 돼야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 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재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난 적어도 구속된 그 기점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움직인다는 것은 본인에게 2달밖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니까 그럼 늦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몸을 먼저 푸느냐 안 푸느냐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로 대선에 임할 거냐 안 임할 건지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만약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을 했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 등판이 빨랐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체포가 거의 약간 무산됐고 재집행하는 식으로 지금 또 이것도 교착 국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스케줄은 설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 즈음 해가지고 이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사전적으로 정리돼야 할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1월 중에 복귀하겠다는 얘기가 잠깐 지금 들어가서 좀 더 관망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당 안에서 지금 기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설령 복귀를 한다고 해도 입지가 그렇게 넓겠습니까? 그게? 근데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당장 구속되면 국민의힘 기류가 또 좀 바뀔 것이다. 또 변한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속과 체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어떤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게 좀 빨리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가 그랬죠? 한 달 뒤에 국민의힘이 지금과 똑같을 줄 아느냐? 아닐 거다. 이준석 의원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얘기가 된다. 역시 오늘만 산다군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아닌데 아무튼 살아남겠다라는 뭐 의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로 알겠습니다. 가는지. 근데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게 그 내란 국조특위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예, 일정이 오늘 나와가지고요. 이제 설 전에 청문회가 한 번 있고요. 설 이후에 청문회가 2번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는 설 앞뒤로 하고 네. 있고요. 이제 1월 안에는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조특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증인이 누가 나오는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김어준 씨를 부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고 있는 모양새여 가지고요. 어디까지 증인 채택될지가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아, 그 잠깐 내란 국정조사특위인데
이재명 대표가 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내란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이 상황들을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말에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물타기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침대 축구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막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 국조특위 같은 경우도 여당의 전략이 너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뭔가 이 사태를 증명을 해내고 뭔가 사실관계를 밝혀가지고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정치적인 자신들의 이득을 볼 것이냐,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도 기승전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내란 특위를 국민의힘이 진지하게 임할 생각이었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이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국조특위의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내란 특위에 이제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이제 내란특위 찬반 투표를 했거든요. 국회에서 본회의. 그런데 기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반대표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권하거나 반대할 국조특위의 위원으로 선임돼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국조특위 20명으로 인선이 됐었는데 국민의힘 측 반대로 2명이 빠졌는데 그 2명도 비교섭단체와 민주당 1명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국조특위에서 어떤 진실을 밝혀내거나 내란과 계엄의 문제점들을 보다는 말씀처럼 침대 축구 혹은 힘 빼기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의심해야죠.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원래 내일이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이. 근데 여기에 용산 참모들 일체 한 명도 안 나온다라고 뭐 통보했다면서요. 이러면 청문회 연료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온다고 해서 자신들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강제 동행 명령 발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예. 이제 다만 이제 그래도 안 나올 경우에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제재 방법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직접 가가지고는 이제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감옥에 가서 예, 뭐 과거에 최순실 때도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 구치소에 가서 예, 청문. 예.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모두가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내란 수괴라고 꼽힐 만한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감옥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지금 국조특위 안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안 나오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가서도 이제 적절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얼마나 낼 것인지가 핵심일 텐데 그렇죠. 이제 이 안에서의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져서 어떤 단일 대오로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좀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제 수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다시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치소에 가서 불러내고 청문회 그러니까 딱 세우면 뭐라고 할까요? 그 궁금하네. 지금도 어제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결과적으로 불발된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또 손편지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앞에서 저지해준 시민들한테 고맙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예. 선동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좀 문제의식이 있는 편인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하여간 침대 축구 전략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의 일상용어로는 방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방해의 논리가 뭐냐? 계엄은 문제였지만 내란은 아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요? 공식석상에서. 네. 네. 여당의 전반적인 그 뭐랄까 톤앤 매너가 조절된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이제 탄핵 찬성파들도 대체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문제인데 사실 이제 사실 이 앞에 말은 아무 필요 없고 뒤에가 중요해. 그런데 이걸 내란으로 너무 몰고 가는 거 아니냐, 내란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신동훈 수석 대변인이 계속 우리 미디어오늘 조현호 선배하고 백브리핑 때마다 약간 설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내란 현행범이 아니면 뭐냐 대체. 그랬더니 그건 답변할 수 없다. 답하지 않겠다. 이거 뭐라는지 자신도 규정도 못해요. 정의도 못해. 내란죄가 아니면 대체 뭔데. 근데 그러니까 뭐 이걸 저희가 무슨 논리적으로 뭐 설명을 하고 뭐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퍼지는 특히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기자로서는 일정 부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5대5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요새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바른 판단을 했던 시민들, 계엄이 문제 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우리 시민들이 탄핵이 옳다고 말했던 시민들이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될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파리는 맞는데 곤충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심지어 요새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요. 계엄 자체도 굉장히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한 어떤 행사였다라는 식의 논리로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계엄은 문제였지만 내란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네. 계엄 자체도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의 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식의 논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말 궤변의 끝이 쉽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쪼잔한 과실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란 측에서는 내란만이 아니라 외환 혐의도 지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에서 내란 혐의에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환을 유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더 따져 물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추가되면 사실 혐의의 혐의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이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도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김민수 대변인을 지명을 했다가 오전에 비대위 의결로 이제 통과를 시켰다가 저녁 때 이제 바로 지명을 철회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또 그 유튜브도 나가가지고 극우 성향 유튜브 나가가지고 또 아무 말 해가지고 또 계엄 옹호하고 또 윤 대통령 옹호하고 하다가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 이제 철회를 한 거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몰랐겠느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그러니까 알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논란이 거세지고 하니까 잠깐 불피하려고 한 거다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단순히 한 명의 툭 튀는 뭔가 좀 이 기존의 당의 주류적인 의견에서 좀 튀는 의견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해왔던 생각을 당내 다수가 공유하고 있고 전제로 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대변인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이 당의 입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관저에 간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미자 이제 비대위원이 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전해지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 메시지나 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메시지나 결은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엄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공격한다고 하던가 어떤 과정상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엄정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마치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 심지어는 거기에 당 지도부 인사들도 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이례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이자 거의 국민 기만인 게 당 그때도 신동욱 대변인이 당의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 개별 의원들의 의사표명이고 당은 전혀 몰랐다 조율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4명이면 당의 40%가 넘게 간 겁니다. 아니 그 전날 이미 예고 기사 많이 떴는데. 네, 거기에 지금 당 지도부도 가 있고 중진들 가 있고 전 대표도 가 있고 다 뭐 그 당의 핵심들 거기 다 가 있는데 무슨 당이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답변 거부고 대변인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언론인까지 했던 사람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당에 문제 있는 사람이 아무튼 별도로 제가 끝내기 전에 한번 두 분의 견해를 여쭤보겠는데요. 그 이제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이제 그 철회한다. 이 철회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거의 권기 수준으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평가의 잣대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으로 재판 전략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정무적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논란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안타깝긴 한데요. 하지만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의 과거의 발언으로 다 이게 논박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 같은 것들을 좀 뺀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가 지금 헌법상으로 지금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다른 사안들을 이제 꺾어가지고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죠. 그러니까 권적권이죠. 권성동 의원의 적은 권성동이죠. 지금 8년 전에 자신각에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논리는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 단장으로 아주 잘 일목요연히 정리한 내용들이 있을 걸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을 때 기자들이 그걸 물었을 때는 당시에 이제 강요죄라든가 뇌물죄는 탄핵소추 사유 중에 주요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 이건 내란죄는 아주 주요한 사유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지금 이 싸움은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여론 싸움이고 뭐 정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 프레임 어떻게 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나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냥 쟤는 근데 원래 나쁜 애들이에요. 지금 그 게임할 때 몬스터 잡을 때 몬스터 너무 나빠요. 쟤네가 치사한 스킬 써요 라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맞상대할 때 우리가 전략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좀 실수한 건 있다. 괜히 저쪽한테 더 빌미 줘가지고 들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정말 더 신중하게 정말 A부터 Z까지 절대 흠결이 안 잡히게 잘 조율을 해서 그 전략을 짜야지만 저들이 뭔가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무적으로는 좀 아쉽다.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민주당 말이 맞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다수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끌고 가느냐. 이것이 맞고 그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려면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정치하게 정밀하고 치밀하게 접근했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죠.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